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화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에 허를 찌르듯이 양적 긴축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놀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유치하게 느낄 수도 있는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한다,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인다. 이 말은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시장에 있는 돈을 거둬들인다는 말일까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돈은 중앙은행에서 발행하죠. 자, 돈은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돈을 중앙은행이 시중에 공급하고 싶으면 기부하듯이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겠죠. 중앙은행이 채권 같은 자산을 사들이고 그 대가로 준 돈이 시장에 풀리는 건데요. 예를 들면 정부가 발행한 채권이나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중앙은행이 사들이면 그 돈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자산을 매입한다는 말은 돈을 푼다는 말이고, 반대로 중앙은행이 자기들이 가진 자산을 매각한다는 말은 돈을 거둬들인다는 말이겠죠. 혹시 지금 이 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오늘 영상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양적 긴축이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그동안 계속 등장하던 공개시장 조작이니 양적 완화니 질적 완화니 그런 말들을 같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양적 긴축이 지금 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어백님. 네, 안녕하세요. 중앙은행은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조절해서 경기 변화에 대응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경기가 침체됐을 땐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요. 반대로 경기가 너무 과열됐을 땐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줄이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통화 공급량 조절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려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금리 정책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금리 조절을 통해서 민간이 대출을 더 하게끔 유도해서 시장의 자금 공급을 늘릴 수도 있고, 혹은 대출을 덜 하거나 저축을 유도해서 시장에 돈이 줄게 하는 게 그런 금리 정책이죠. 그쵸.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정책은 돈의 흐름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보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의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금리 인상보다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인데요.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사들여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늘릴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기존에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국채를 이번엔 시중은행들한테 팔아서 통화 공급을 적극적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통화량 조절을 하는 것들이죠. 네. 이럴 경우 중앙은행이 시중에 있는 모든 국채를 가지고 다 사거나 팔면서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는 건 아니고요. 보통의 경우는 만기 7일짜리 같은 만기가 굉장히 짧은 단기 국채만을 사거나 팔면서 시중의 통화 공급량을 늘리거나 줄이는 식으로 조절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채권 사고 팔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게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양적 완화하고는 다른 겁니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들이는 걸 전부 양적 완화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시중의 통화량 조절은 금리 정책처럼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걸 최소화하면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통화량 조절을 좀 더 빠르게 해야 한다거나 시장에만 맡겨놓기에는 좀 부족할 때. 그쵸. 그럴 때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공개시장 조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양적 완화하고 비슷하면서도 사실은 조금 차이 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어가 어려워서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개시장 조작은 이게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조작하는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 단기 채권을 사거나 팔면서 그런 개입을 통해서 시중 통화량을 조작하고 조절하는 거니까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네요. 어감은 좀 그렇네요. 근데 왜 공개시장 조작은 7일 만기 같은 단기 국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양적 완화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일단 공개시장 조작은 단기 채권을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양적 완화는 뭡니까? 사실 우리가 말하는 양적 완화도 공개시장 조작 중에 한 방법인데요.
다만 지난 2008년 당시의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최근 코로나 사태처럼 대규모의 경기 침체를 맞게 되면요, 중앙은행은 경제 회복을 위해서 평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시장에다 풀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풀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더 많은 채권을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한 금융시장 조작만으로는 시중에 단기국채 물량이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돈의 양도 그만큼 한정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양적 완화라는 개념입니다. 양적 완화는 단기 국채만을 사들이는 공개시장 조작하고는 다르게 만기가 3년, 5년, 10년처럼 만기가 긴 장기 국채까지도 양적으로 완화시켜서 중앙은행이 살 수 있게 만든 정책이죠. 대신에 장기 채권은 단기 채권에 비해서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히 물가 같은데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니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효과도 큰 대신에 부작용도 큰 게 장기 채권을 손대는 양적 완화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우리가 지금 양적 완화가 너무 익숙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양적 완화 정책이 결코 흔한 정책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중앙은행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할 때 아무래도 단기 국채를 사고 파는 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보니까 양적 완화보다는 공개시장 조작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보통은 중앙은행이 단기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데 이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똑같은 공개시장 조작이지만 양적 완화는 경기 침체처럼 큰 위기에 대응할 때는 엄청나게 통화량을 늘려야 되니까 단기채만으로 부족하니까 장기채까지 사들여야 되는데 이게 양적 완화다 이거죠. 대신 양적 완화는 장기채까지 건드리니까 단기채만 손대는 공개시장 조작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은 시중은행들이 보유한 장기국채까지도 사들일 수 있으니까 시중은행들은 장기국채를 팔아서 들어온 돈을 가게나 기업한테 대출해줘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미 연준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국채를 매입하게 됐는지 늘어난 자산 규모를 쉽게 알 수 있는데요. 현재 대략 8조 8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에 많은 돈을 풀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양적 완화로도 부족하면 질적 완화라는 정책을 쓸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공개시장 조작과 양적 완화 정책은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질적 완화는 양적 완화하고는 다르게 중앙은행이 회사채라든지 기업음 혹은 주식처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증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돈을 푸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국채하고는 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질적 완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미 연준은 전부 사들였으니까 양적 완화, 질적 완화 다 한 거네요. 그쵸. 현재 전 세계 경제는 지금까지 살펴본 금융시장 조작을 포함해서 양적 완화, 거기에 질적 완화까지 곁들이는 이런 금융정책들로 현재 어마어마한 규모의 유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유입되게 됐는데요. 실물 경제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고 있고 주식과 부동산을 포함한 가상화폐까지도 연일 버블 논란이 일 정도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양적 긴축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양적 긴축은 기존의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매입한 국채를 다시 금융시장을 통해서 시중은행들한테 되파는 건데요. 그럼 시중은행들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금융권을 통한 시중의 유동성이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라면 양적 긴축은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공격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최근에 금리 인상만 가지고 얘기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금리 인상보다도 파급 효과가 더 큰 게 금리 인상의 매운맛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적 긴축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양적 긴축이라는 말이 최근 금융시장에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난달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 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를 기록한 의사록이 어제 공개됐는데요. 근데 의사록 내용을 보면 통화 긴축에 대해서 지금 미 연준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금리 인상도 양적 긴축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실 지난달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때 나온 질문이 테이퍼링이 당겨지는 것도 알겠고 금리 인상 계획이 빨라지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남아있는 양적 긴축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파월이 한 대답이 우리는 양적 긴축에 대해서 그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했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양적 긴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번에 의사록이 나오면서 긴축 이야기 했던 게 드러나니까 시장이 그렇게 놀란 거네요. 그쵸.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한 말하고 이번에 의사록에서 나온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시장이 크게 놀란 반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번 양적 긴축이 다른 측면에서 또 의미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과거의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과 부동산 등의 각종 자산 가격 상승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인 경제 성장과 같은 그런 실물 경제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컸는데요. 반면에 지금 현재의 금융시장은 이런 실물 경제보다도 유동성이라는 돈의 유입에 의해서 더 큰 영향을 받는 시장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돈이라는 그 유동성의 힘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물 경제가 좋아도 유동성이 부족해서 금융시장이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 상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유동성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긴축의 시간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예상대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역시 연준말 곧대로 안 믿는 게 맞았네요. 그들의 말보다 물가 상승은 심각하고 그들의 말보다 금리 인상과 긴축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관심은 덜하겠지만 이 상황이 우리나라 부채 문제의 내관을 건드릴 수도 있고 환율 문제도 더 빠르게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억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